위원장이 그 두 사람이 좀 눈에 띄는 그 공천이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또 이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죠. 도태우 변호사. 이제 두 사람이 좀 문제적 인물이 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식. 탄핵이 한 70년 전에 있었나요? 뭐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그 2016년 총선 때 왜 김무성 대표가 네. 당시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사건이 촉발된 게 유영하 변호사의 송파 의뢰서의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당시 제 기억으로는 꼴찌였어요. 네, 꼴찌였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꼴찌였는데 네. 그냥 딴 사람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거기를 공천 주겠다고 하니까 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야 내가 이 공천장은 도저히 못 짓겠다 네. 하면서 그냥 부산 영도로 가버린 게 그렇죠. 그 옥새 들고 나르샤고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이제 분리되면서 예. 무조건 180석 이상은 한다고 했던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밖에 맞아요. 못하는 예. 폭망하게 된 계기가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었는데 예. 이번에 그냥 달서갑에 대구 예. 달서갑에 단수 공천으로 그냥 꽂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전후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상당히 많이 했던 네. 사람인데 거기도 아주 쉽게 공천을 받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네. 거꾸로 건넜지 백도로 건넜지. 백도 했다. 탄핵의 강을 백도 했다. 그냥 확실히 도로 건너온 거죠. 네. 탄핵이 없었던 것인 양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초반에 너무 자신감 뿜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좋게 비춰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걸 옛날 일로 넘기기에는 다들 너무 생생하게 그러니까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뭐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뭐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탁월한 능력이 망각 능력이에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명품백 어디 갔어요? 네. 명품백 어디 갔는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헷갈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도 헷갈리는데 7년 전 이야기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 자체가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많이 가진 정당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친일파 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을 공천을 주기도 하고요. 도태우 변호사도 결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왜곡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체제 부정이라고 봅니다. 체제 부정이다. 극우로서의 체제 부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특히 뭐 말씀 나온 길에 소개해드리자면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가 지난 2019년 2월 22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5.18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또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망각해버렸거나 아니면 도태우 후보가 했던 말을 망각해버렸거나 망각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를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방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법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왜곡죄인데요. 또 한국에도 와볼게요. 우리 과거에 국가보안법 중에 고무 찬양죄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합의된 사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체제예요, 하나의 체제와 가치와 철학입니다. 헌법 정신에 이제 넣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걸 부정한다. 그런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5.18 관련 발언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 전에 한 얘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치되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언한 사람은 그냥 쉽게 공천을 누가 봐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네. 뭐 막대기를 꽂아서 거기다가 국민의힘 써놔도 당선될 만한 지역에 공천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따로 실제 생각 따로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민의힘 또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진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과메기만 꽂아서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막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다. 참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 지역은요. 네. 딱 공천 때까지가 선거예요. 공천 때까지가. 네. 네. 공천 때까지가 선거고 공천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괜히 선거운동 한다고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까봐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전략. 왜냐하면 괜히 뭐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누구 만나서 뭐 하다가 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가만히 공천 이꼴 당선이다. 예, 그 지역은 그렇다. 또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도 광주는 뭐 국민의당도 찍어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대구 민심이 바뀌어야 된다. 대구도 한때 자민련이 돌풍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네. 저는 그래서 네. 영호남 섞어서 하는 복합 선거고 이런 거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창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또 대구 중구, 그다음에 광주 중구 합쳐서 선거구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이 나란히 일하는 거지 지역구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국회의원은 풀뿌리도 땅덩어리도 나무를 대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수만큼 대변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거 한번 시범적으로 요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주진영 박진영 그 부원장이 국회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저라면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 같으면 그것도 의미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1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6개씩을 하고 뽑는데 1등부터 6등까지 뽑는데 그 1등부터 6등까지 다 국민의힘 후보가 뽑힐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후보도 뭐 3등 아니면 뭐 4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소수당 후보도 5, 6등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선거구로 묶어놓고 경쟁을 시키면 공천 끝이고 선거 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이 두 분들이 빨리 국회로 들어가서 선거제도를 해야 된다. 개혁을. 들어가면 잊어버려.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돼. 절대 안 잊어버릴 테니까 일단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 또 황당한 상상이긴 한데 이거 사실 시뮬레이션 됐어요. 비례도 비례 없애버리고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그냥 순위대로 해서 뽑아버리면 돼요.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비례를 뭐 예를 한 4권역 정도 나뉘어가지고 30명, 20명,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 대선거구에서 비례를 선택해버리면 그게 전국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당의 극단 정치를 좀 해소하려면 이런 좀 아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용남 위원장이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갔잖아요. 여기 국민의힘 의석 한 석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화려하게 오늘 뭐 도화 보수언론 보니까 사진이 후보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시민들이 쫙 인데서 셀카를 또 화려하게 찍었던데 이번에는 수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워낙 훌륭하게 해서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 정지역 그 지역이 박광원 의원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수원의 5개 선거구 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조금 이겼던 선거구예요.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대선 때도 다 졌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가장 뚜렷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선거구에서 누가 봐도 대중선거에서 득표력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감점을 받고 졌단 말이죠. 근데 이긴 상대 후보는 사실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보기엔 뭐 실수를 연발하고 계십니다만 거기 이수정 교수가 나갔는데 결과를 민주당이 2016년, 2020년 다 5대 0으로 압승을 했는데 변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원. 민주당 내부의 흐름이 어때요? 뭐 저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교잖아요. 이제 수원에서 소득도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밭으로서 민주당이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선출된 후보가 혹시 고등학교 선배 아니세요? 고등학교 살짝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구나. 수원에 양대 명문고가 있어. 양대 명문고가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수원 토박이에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원은 수성고하고 수원고죠. 아닌가? 뭐 유신고 하나 더 있어요. 유신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수원에 명문고를 나왔고 또 이제 전공이 정조대왕 전공 역사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확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라고 한 거예요? 그까지 제가 정조보다 훌륭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하튼 저희가 수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